그럼 이번엔 그 이머징 국가들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막 경고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뉴스들을 보면은. 예, 그렇죠. 특히 이번에 그 미국하고 달러 스와프를 하지 못한 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해질 수 있다. 부도 위기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미국이 전체 세계 경제를 위해서 후유증을 어떤 줄이기 위해서 개입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각자 도생으로 놔두게 될까요? 미국은 직접 개입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 아무튼 뭐 그걸 할 텐데 지금은 워낙 뭐 상황이 어려우니까 조금 이제 봐주는 형태가 되겠지만 상황이 조금 이제 그 풀리는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상당히 좀 혹독한 형태의 이 조건들을 계속 내거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머징 국가들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서부터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그 다음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버렸는데 그 돈이 뭐 자산 시장으로도 가고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어딘가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진국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모양이 됐으니 그쪽에는 빌려주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다 빌려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2008년도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부채가 늘어납니다.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매년마다 10% 이상씩 부채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20%. 엄청나네요. 그러면 20%면요, 4년 지나면 부채 더블 되는 거예요. 10%씩 증가하게 되면 7년 지나면 부채 더블 됩니다. 왜냐하면 복리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굉장히 그렇게 증가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고. 당장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여러 위험 신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초에서부터 지금까지 따져서 20개 넘는 신흥국들의 신용등급이 굉장히 많이 강등이 됐습니다. 근데 20개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렇게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 이런 데 국채 발행 안 하거든요. 거기는 신용평가를 안 할 뿐이지 그 평가 등급이 무슨 안정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평가를 하는 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 신흥국들이거든요. 그런 데에 그런 곳에서 한 20개국 넘는 데서 신용등급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원자재 가격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신흥국들에서 원자재가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2008년도 이후에 부채가 막 일어난 걸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의 상당 부분들도 또 원자재 기업들의 투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부실이 되게 되면 그 얼마나 또 규모가 큽니까? 그 기업들이. 그러면 그렇죠.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셧다운을 시켜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은행이 물려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해외 기체를 했던 거를 나중에 정부가 갚아야 되는 형태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우려 때문인지 환율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네.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를 보면 연초가 1달러당 4헤알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제일 많이 갔을 때 5.65헤알 가정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0% 정도 절하가 된 거거든요. 멕시코 페소와 같은 경우도 37% 정도 이 절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절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아무튼 보게 되면 이머징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4월 초에까지 90개국이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그렇죠. 90개국이면 뭐 따져보면 세계에 있는 나라의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지금 IMF에 자금을 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하도 많다 보니까 IMF하고 월드뱅크 그다음에 76개국 되는 이 신흥국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그래서 선진국들한테 부채 상한을 좀 유예해 달라라고 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런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게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신문에 조그맣게 났지만 어느 나라에 대한 부채 상황을 이게 유해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도 발표하고 아, 그렇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이머징 마켓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당장에 쉽지가 않은 국면들이 좀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아무튼 그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국제기구나 이런 데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이러는 상황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 기구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좀 그 도와주고 안정을 시키고 하기는 할 텐데 선진국들이 여기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어차피 뭐 미국이 그 통화수합을 맺고 이러는 나라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게 15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줘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나라의 경제가 커서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머징 마켓들의 상당 부분들이 그런 거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아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 저희도 뭐 이렇게 구독자들 가운데서 댓글 다시는 분들 보니까 예. 그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헤아라 환율 때문에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5.65 헤알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원래 전통적으로 4.2 헤알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이번 국면 이전까지. 즉 작년도까지 4.2 헤알이 가장 높은 수준 정도였었습니다. 그거를 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거 하면서 그냥 거의 이렇게 엄청난 그 환율 절하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뭐 브라질 국채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래도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외환보유고가 6,8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꽤 많네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데도 3,500억 달러 이렇게 넘기 때문에 다른 조그만 이제 이머징 마켓 이런 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서 좀 견딜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뭐 헤아라도 조금은 좀 강세가 되는 그런 국면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이러한 이머징 국가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강달러가 개선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달러 약세가 돼야 뭐 이 이머징 국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 숨통이 트이는데 예. 계속 강달러로 가니까 예. 그럼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바뀔 가능성이 없나요? 계속 이렇게 강달러가 유지될까요? 이제 아마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는 정점은 좀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약해지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다른 것보다도 상황이 너무 급변할 뿐만 아니라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가겠다라고 하는 심리에다가 이게 이제 갑자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얼어붙다가 보니까 이게 혹시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에 대한 기억도 같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파산되고 난 다음에 이제 파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미국 국채가 한 200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남아 있지? 이 어려운 거였으면 이 국채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아무튼 이게 메꿔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을 텐데 했는데 이게 따져 보니까 워낙 급하게 돌아가면서 금융기관들이 서로를 못 믿다가 보니까 이게 뭐 미리 미처 처리할 시간이 없이 그냥 도산이 돼버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일단 현금을 확보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달라들었기 때문에 달러가 엄청난 강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거는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경제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움직여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 움직이는 거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더 엄청난 확산이 돼서 경제를 확 잡아버리지는 않을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기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판단이.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보게 되면 달러를 약세로서 이제 좀씩 갖고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 이제는 달러의 강세도 피크기는 지난 거고요. 이제 조금씩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도 이게 좀 궁금한 게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특히 미국계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전망을 보면은 달러는 갈수록 이제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대부분 전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달러 이 원화로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환차손이 그렇죠.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이러는 분들이 환만 봐서는 지금 이제 빨리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이 뭐 그래 지금 한 1230원 정도 되는데 뭐 1190원 돼서 한 40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서 한 뭐 3% 마이너스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대신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그거 충분히 커버되는 거야. 이제 이 생각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 야 뭐 지금 그 애플이나 이런 거 아마존 이거 하루에 4%씩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건 뭐 환율에서 한 3% 터진다고 하더라도 하루만 되면 다 메꿀 수 있는데 그거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환은 부수적인 변수고 주가가 주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전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증권회사들에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원화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다 거짓말입니다. 외국인들이 똑같이 우리나라 주식에 들어오는 거는 주가가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환이라고 하는 거는 부수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들어온다 그러면 채권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손실이 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환바제 가지고는 뭐 못하는 건데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